자, 비대면 시험 대비 TAT 2급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론에 대한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실무 시험이 파트가 재무회계, 부가치세, 원천징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와 부가치세 파트에 대해서 먼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일단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웹하드에서 TAT 2급 기초 데이터를 다운받으시고, 다운받은 파일이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된 자료를 받아서 모의고사 풀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평가 범위를 잠깐 살펴보면 자, 평가 범위가 또 특히 비대면 시험이면서 조금 변동되는 사항이요. 이론은 문항수가 바뀌어도 어쨌든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안 수록에다가 객관식에 해당되는 답을 그대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무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 시험은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제출을 해가지고 시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바뀌는 내용에서는 입력하고 조회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무 시험에 대한 범위가 회계정보관리에서 거래자료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입력과 거래자료 입력과 결산을 우리가 재무회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과 결산을 합친 내용을 재무회계에 대한 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그 다음에 부속서류 작성하고 요 부분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요 관리를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TAT 2급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라서 원천징수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는 부분이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각각 해가지고 평가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입력하고 평가 조회해서 답안, 또 부가치세 입력하고 조회해서 답안인데 답안 저장할 것인데 원천징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파트가 재무회계 파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재무회계에서 부가세 처리하시면서 여기 회계 처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 회계 처리가 입력된 회계 처리가 차대변 분기가 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해서 단기 순이익도 계산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에 대한 파트를 따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까지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 평가를 부가세 끝나고 결산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에 대한 평가 조회하고 답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재무회계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처리, 결산까지 다 한 다음에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가세에 대한 거 따로 평가 자료 조회 답안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결산하고 난이 완료된 걸 가지고 이제 재무회계에 대한 조회 답안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원천징수는 원래도 별도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평가도 따로 평가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냥 기존대로 부가세까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결산하고 그리고 나서 부가세 평가 또 결산에 대한 평가 답안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실제로 자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화면을 왼쪽으로 옮겨 놓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프로그램 화면과 시험지 화면을 같이 띄워놓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왼쪽에는 시험지 PDF로 보시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기출문제를 화면 왼쪽에다가 띄워놓고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입력 화면,
입력 프로그램 화면을 띄워놓고서 두 개를 같이 띄워놓고 이제는 시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지 대신에 화면 왼쪽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고 화면 왼쪽에 시험지 PDF로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동영상 찍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기존에도 왼쪽에 시험지, 오른쪽에 입력.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또는 뭐 원고도 같이 놓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입력할 때는 많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익숙할 수 있겠는데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시험지에 해당되는 PDF 열고 오른쪽에다가 프로그램 열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시험 보실 때는 여기에 답안 수록키가 있습니다. 예, 답안 수록키 있어서 요 답안 수록 요 메뉴 안에 이제 이론 문제 실기 시험에서 입력하고 조회한 값을 다 답안 수록 메뉴에다가 입력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답안을 제출하시는 거죠. 그것도 다 이 비대면 안에서 제출을 이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USB가 있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그 실무 수행 평가 하실 때 여기 보면 자료 설명, 수행 과제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화면에 이제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거래 자료 있고 자료 설명 수행 과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 과제를 뭐 해라 하는 대로 입력하시는데 그거에 필요한 자료가 증빙 서류로도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입력을 할 때 되는 대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백데이터 위에다가 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거죠. 거래 자료,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만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평가가 요 부가가치세 범위에 해당되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평가 따로 조회해서 답은 요 화면에 있는 답안 수록에다가 답안 수록 메뉴 안에 답안 수록 여기다가 조회한 답을 여기다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클릭해서 뭐 객관식이면 다시 선다, 번호 체크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물어보면 금액을 쓴다라거나 뭐 코드를 쓴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단답형은 단답형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결산하고 나서 재무회계에 대한 또 평가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요. 수행평가 문제. 그래서 객관식 또는 물어보는 단답형 질문의 답을 답안 수록에다가 넣어주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 여기 근로소득 관리 1 해가지고 급여자료 입력한 것까지 그 다음에 원천징수 하고 나서 근로소득 2번 해가지고 또 수행평가에서 조회 문제 그 다음에 연말정산 하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역시 조회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회 문제를 각 파트별로 각각 조회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조금 더 나는 좀 쉽고 이거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순서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먼저 푸시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거래 자료 입력과 관련 부가세와 관련된 것까지를 해서 이제 결산까지 해서 재무 회계와 또 부가세에 대한 질문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 있는데요. 자,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도록 하고 있죠. 이 적격 증빙에 해당되는 거래가 3만 원 초과이면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면세에 해당되는 계산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자, 요 네 가지가 적격 증빙인데요. 자, 이거를 갖추지 못했을 때,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특례 규정에서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3만 원 초과권에 대해서 이제 일부 송금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항목인데, 이제 그 중에 여기 이제 설명해 보시면 세화 가공에서 제품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역을 의뢰하고, 여기다가 35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송금했는데, 이 세화 가공이 이제 간이가세자라든가 또 이런 경우에, 또는 임가공 용역, 임가공 용역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간이가세라든가 이런 경우에 직접 세금계산서로 적격을 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임가공 용역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 그 적격 증빙의 3만 원 초과권 적격 증빙 중에서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이제 송금 명세서 제출로 인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용역비에 대해서 통장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가산세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과제가 거래를 자료를 입력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일자는 3월 1일이죠. 통장에도 3월 1일이고 증빙에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일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3월 1일 날 자, 통장으로 지급을 했죠. 차변의 외주가공비죠. 용역에 해당되는 거, 임가공 용역을 의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공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데, 이제 이 가공비라고 하는 게 성격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조의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재료를 다 주고 네가 가공만 해가지고 나한테 납품을 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임가공 용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임가공 용역.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용어로는 뭐 하청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는 외주라는 말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니네가 제작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나한테 납품을 해라. 그럼 이제 이 납품된 걸 가지고 내가 또 다른 부품과 연결해서 제품을 완성을 하겠다. 이런 이제 경우에 외주를 줄 수가 있고, 또는 가공에 대한 부분을 내 공장이 없는 경우에 외부에다가 제작을 의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임가공 용역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는 이거를 외주 가공비라는, 외부에다가 주문을 해서 가공을 시켜가지고 내가 납품을 받는 거죠. 이거는 내 재료가 납품이 되고 내 재료를 가지고 가공만 해갖고 온 거니까 내 재료가 이동이 된 거예요. 가공비만 지급하는 거죠. 요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만약에 상대방한테 재료도 네가 사고 이거를 네가 다 만들어서 갖고 와. 나는 이걸 부분품으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외주 가공비가 될 수가 없고요. 그냥 재료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공 용역을 의뢰했다라고 하는 건 외부에다가 내 재료를 다 주고 가공에 해당되는 것만 해가지고 납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외주 가공비라는 개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가 533번 이제 TT 2급부터는 법인이지만 법인이고 또 제조업을 여기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00번대 있는 외주 가공비 개정을 쓴다. 600번, 700번 때는 얘는 도급 건설일 때, 그리고 700번 때는 분양 건설일 때 이렇게 쓰기 때문에 500번대 개정이 지금 제조업에 해당되는 외주 가공비 개정행을 선택해야 될 이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주 가공비 선택해주고 금액은 35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이 민대 국민은행으로. 자, 회계 처리는 여기까지 되겠죠. 차변의 외주 가공비, 대변의 보통 예금.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제시가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스템 구조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서
33번으로 구분 코드를 넣고 나면 요 자료가 경비등 송금명세서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경비등 송금명세서는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도 하지 않는 걸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만 작성을 해라, 이렇게 주문이 나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비등 송금명세서 가가지고 거래 내역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2022년 3월 1일 날 법인은 세아가공, 자, 그리고 세아가공에 대한 자료는 증빙에 보면 있어요, 그죠? 성명이 강은호, 사업자 번호, 자, 거래 내역은 가공비, 거래 금액이 35만 원, 송금일자 같은 날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국민 상대방 계좌, 상대방 계좌가 신한은행으로 돼 있네요, 그죠? 신한은행, 신한은행으로 계좌번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게 진행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등 송금명세서에 들어가서, 그리고 계정 과목 코드는 사실은 533번 전표를 입력을 했었던 거죠. 533번 쓰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뭐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했고요.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 하나 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약소금 수취거래인데요. 3월 20날 약소금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처 원장을 조례서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됐고, 받으럼 현황에 반영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전통상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과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전자업으로 수취하였다라고 했는데, 비전통상의 외상매출금이 얼마인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으로 가서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외상매출금 비전통상. 자, 여기 들어갔더니 지금 3월 10날 1,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게 이제 보여요, 그죠? 자, 외상매출금이 3월 10날 거래에서 외상매출금이 1,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1,100만 원만 회수하면 되는데 지금 어음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1,100만 원은 외상매출금 회수인 거고, 나머지 1,400만 원이 이제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를 입력하시오인데, 자금 정보도 같이 넣으라고 했으니까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가 지금 3월 20일이에요, 그죠? 3월 20. 그리고 일단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비전 통상의 매출금은 1,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차변의 받으러움은 2,500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미리 받는 계약금이 선수금으로 1,4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되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대변의 선수금, 차변의 받으러움. 자, 그런데 여기에 받으럼에 대한 정보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커서를 받으럼 라인에 두고 F3 해서 하단에 받으럼에 대한 보조 화면이 조회가 되면 여기에다가 약소금인데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번 전자음 선택하시고 어음번호 넣어주시고요. 발행은 3월 20일인데 지급은 만기일이 2022년 6월 20. 지급 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고, 지점은 구로 지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음에 대한 정보를 여기 보시고 하단에 보관이고 전자음, 어음번호, 만기일, 그 다음에 지급은행, 지점, 이러한 전자음이 갖고 있는 어음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라인 바드럼 계정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F3 F3 해서 자금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약속금 수취 거래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은 신규 매입 자산의 고정자산 등록 그랬는데요. 자, 여기 이 문제가 사실 TT 이것 같은 경우에 제일 복잡한 것 같아요. 제일 할 일 많고. 자, 여기 보시면 승용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하라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신규 매입 자산의 고정자산 등록. 결과적으로 보면 자, 자료 1. 자료 1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전부 지금 3,300만 원에 대해서 외상으로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돼서 보험 가입한 내역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자료 1은 관리부에서 사용하려고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두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다. 그랬어요. 차를 구입했으니까 보험 가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수행 과제는 자,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아서 매입한 것에 대해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해놨고요. 그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신규 취득한 자산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다가 신규로 취득한 승용차를 등록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일반 전표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입 매출과 또 일반 전표를 같이 섞어서 문제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출제되는 걸 보시고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일반 전표에만 국한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세금계산서 거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날짜가 4월 5일이에요. 그죠? 4월 5일 날. 자, 제네시스라고 하는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3,500cc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써야 될 게 54번 불공 매입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걸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불공제 유형 사유 선택해 주시고, 자, 본명,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공급가액 3천만 원 입력하면 부가세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호 자동차. 대호 자동차 코드 도움에서 찾아 쓰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세금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자라고 했으니까 1번 전자 입력 넣어주시고, 자, 분계는 외상 매입, 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3번 혼합을 선택해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를 구입했고, 대변에 돈이 아직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불공 매입에 해당되는 거래 자료를 입력을 먼저 하죠. 그죠? 제일 먼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를 구입한 내역을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 자, 그런데 차가 등록을 했는데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개념과 여기서 일단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부가세법상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지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 것이고,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얘는 업무용 승용차예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업무용 승용차 구입 내역이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 용어로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차량마다 1,500만 기준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운행기록부를 쓴다라든가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인정할 수가 있고,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초과되는 금액은 이제 유보를 해서 이월을 시켜라. 뭐 이런 항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승용차인데, 우리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일반적인 부가세에서 말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불공제, 이게 부가세는 불공제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 이걸 이제 법인세법이 나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하려고 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승용차 자체에 대한 걸 회계 그냥
재무회계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은 게 업무용 승용차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비영용 소형 승용차로 구입을 했지만, 그렇지만 매입세 불공제 성격이라서 부가세가 또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가세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차량 운반구 값이 원래 세금 계산서는 3천만 원에 부가세 300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할 때는 부가세가 불공제니까 차량 운반구가 3,300만 원이라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고정자산 등록을 할 때는 차값이 3,300만 원으로 등록이 돼야죠. 그죠? 3천만 원짜리 차가 아니라 부가세까지 포함한 3,300만 원짜리 차를 내가 구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일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차량 운반구.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카니발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제네시스로 오늘 새로 구입을 했잖아요. 자, 여기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넣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빈칸에서 전체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차량 고정자산 등록에서 코드 번호 1000번으로 등록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취득은 2022년 4월 5일 날. 자, 그리고 일단 취득가액은 신규 취득을 했으니까 4번 신규 취득 증가란에 쓸 건데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할 건데 원래대로라면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라면 정률법, 정액법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내역연수 4년, 5년, 6년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차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이 될 차라서 그래서 여기 26번 항목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여부의 여를 체크하면 바로 상각 방법이 정액법 그리고 내역연수 5년으로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입력하지 마시고 26번을 먼저 입력을 여로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서 1번 여로 선택을 하시면 여기 정액법 내역연수 5년으로 5년간 정액법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일단 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여기서 반드시 여로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여로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자, 기초정보 관리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들어가서 자,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코드 번호는 1000번으로. 자, 그 다음에 차량 번호는 보험증권에도 있어요. 차량 번호는 여기 보험증권에도 있고요. 보통은 보험증권에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 등록증 이런 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차량 번호가 바로 있죠. 315 나의 9876 차종은 제네시스이고 일단 회사에서 돈 주고 산 거니까 회사차. 자, 그리고 차량 운반구 208번에 있는데 고정자산 코드 2번에서 물음표 눌러가지고 여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코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차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음표 눌러가지고 제네시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2022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근데 사실 4월 5일 00시부터라고 했으니까 4월 5일부터 다음 연도 4월 4일까지 이렇게 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료 1을 참고해서 자료 1을 참고해서 매입 매출 입력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매입 매출 자료 입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료 2는 회계 처리하라고 안 했어요. 자료 2는
참고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신규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 자료 2에 해당되는 보험 가입 내역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여기 보험 기간에다가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시면 되죠. 단지 여기만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도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되게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다음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입금된 내역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정부 보조금을. 자,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이 성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정부 보조금이 뭐 20년 후 상환이라면 정부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장기 차입금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갚아야 될 성격이다. 그러면 자기 차입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급 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이거는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구입하면서 지급 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기계를 구입한다라거나 또는 아니면 창고를 구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다.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 이럴 때는 자산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나중에 상환 의무라고 보시는 게 낫겠네, 그죠? 상환 의무, 갚을 의무가 없는 상환 의무 없는 지원금. 자, 이거는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뭘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이런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겠다. 자, 그럼 이제 여기 904번에다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수정해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가서 904번에다가 커서 놓고 904번 이렇게 치시면 904번으로 바로 가요. 또는 뭐 기타 해가지고 영업의 수익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901번부터 조회가 되고 있죠. 자, 904번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자산에서 차감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래서 3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준 코드죠. 표준 코드에 가서 여기 가서 F2 코드 돔 눌러 보시면 이제 여기에 쭉 눌러 보시면 여기다가 자, 170번 정부 보조금 여기 항목 있죠. 이렇게 요 항목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정 과목을 만드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영업의 수익에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표준 코드까지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이렇게 뭐 꼭 이 계정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정 과목을 만들 때 실무적으로 이 표준 코드까지 다 넣어야 돼요. 왜냐면 표준 코드를 넣는다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때 과목별 제출용 표준용 만들잖아요. 그때 이 표준용에 이 코드가 없으면 표준용 재무제표 이 금액을 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이 없어진다는 건 이 금액만큼 표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법인세 신고하고 이럴 때 표준 재무제표가 값이 틀리다.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요 계정 과목 등록할 때 표준 코드까지 등록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거래자료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자, 거래일자가 4월 20일이죠. 4월 20일 날 통장에 맡기신 금액이에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금액이 60만 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지금 등록한 904번에 등록을 했어요. 네,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904번 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과목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등록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 계정 과목 코드에다가 등록을 시켰는데 그런데 전표 입력에서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설정 계정과 내가 분명히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 있다. 904번을 입력했는데 그거는 조회키 한번 눌러보면 돼요. 왜냐하면 윈도우라서 이렇게 메뉴를 계속 열어놓고 있잖아요. 열어놓고 있다 보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돼 있다, 안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화면 위에 있는 조회키 요거 한번 눌러서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바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자료 입력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가지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가세와 관련 거래니까 메인 매출 쪽으로 가야겠죠. 자,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월 12일자이네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월 12일자 여기 들어가서 카니발 차를 기남전자에 매각을 하고 매각 대금은 다음 달 말일날 받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돈을 안 받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고정자산 등록에서 양도일자 회사계산 상각비를 수정하시오.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는 회계 처리를 따로 안 하겠다라는 거죠. 올해 거에 대한 거 회계 처리는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단기 회사 계상비 양도 일자는 5월 12일이 되는 거고 회사 계상 상각비를 수정하라는 건 올해는 상각 처리를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금액을 0으로 바꾸라는 뜻인 거고요.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이건 이제 세금계산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급 및 내용 처리로 발급하는 메뉴로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유형은 일단 11번 과세 매출이죠. 10% 부가세가 있는 거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카니발. 자, 그다음에 공급가액 1,200에 부가세가 120만 원이고 자, 그다음에 상대방 거래처는 기남전자. 전자세금계산 발행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일단 여기다 메인 매출에 입력을 할 건데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들어가서 차량 운반구를 봤더니 카니발이 있죠. 자, 카니발이 있는데 기초가 2,300이고 작년까지 상각한 게 920이에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에 460만 원을 지금 안 팔고 있으면 상각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5월 10일 날 팔아버렸어요. 그죠? 5월 10일 날 그러면 양도일자가 2022년 5월 12일 이렇게 해서 양도일자를 넣게 되면 올해가 1, 2, 3, 4, 5월 5개월치에 대한 상각비가 계산이 된다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12분의 5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월치만큼을 회사에서 상각할 것인지에 대한 상각비가 바뀌고요. 상각 범위액은 5개월치로 나왔는데 회사는 오늘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계산비가 계산이 돼도 금액을 0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고쳐볼게요. 전체 양도일자가 2022년 5월 12일. 그러면 191만 6,666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죠? 상각 범위액이랑 회사가. 근데 회사가 올해 5개월치에 대해서 상각비 계산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계산 상각비를 0으로 바꾸라는 뜻이죠. 사용자 수정키를 눌러서 금액을 0으로 사용자 수정키 눌러서 금액을 0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보시면 기초가액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고 올해는 상각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올해 상태에서 보면 단기말 누계액이 92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지금 보면 2,300만 원에서 920만 원이 작년까지 상각된 금액이거든요. 자, 차감하고 나면 1,380만 원짜리 차예요. 지금 장부상으로는. 그런데 1,200만 원에 팔고 있죠. 그러니까 1,380만 원짜리 차를 1,200에 팔았으니까 180만 원만큼 손해보고 팔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80만 원이 나올 것이다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고정자산 등록에서는 제시한 대로 양도까지 날짜 놓고 회사 계장 상각비 0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전자세금 빈칸이고 분계를 할 건데 자 여기서 3번 호남 눌러가지고 자 대변에 차량이 팔렸는데 차량이 원래 얼마짜리였냐면 2,300만 원이었어요. 그죠? 2,300만 원짜리 차를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의 차량 운반고는 2,3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고정자산 등록에 9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상각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그죠? 920만 원. 그래서 유형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920만 원.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차를 팔면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320만 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미수금이 오는 거죠. 미수금 아직도 못 받은 돈이 1,320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180만 원이 온다. 이런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각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고정자산 등록에서 수정해주고 매각에 대한 회계 처리해주고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됐으니까 요건에 대해서 발행을 해라라는 거죠. 발급. 자, 요거는 부가치세 2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5월 10일 날 자 이렇게 찾으면 지금 미전송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클릭하시고 전자발행키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눌러주시고 그래서 발급에 대한 확인해 주시고요. 발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 조회 누르시면 5월 12일자 거래 세금계산서 내역 조회되실 거고요. 이거 그대로 이제 발행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송 성공. 요까지 가야죠. 자 그리고 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서 다시 조회키를 눌러보시면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에서도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보시면 이게 발행이 되면 승인 번호가 화면 위에 이렇게 조회되죠. 관리번호. 그래서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는지를 확인한다면 승인 번호까지 조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하나를 발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기본적인 거 발행, 그 다음에 수정 발행. 수정 발행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데 얘를 고치겠다라는 거죠. 사유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자,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에 가서 자, 6월 15일 날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 6월 달 가볼게요. 6월 15일 날. 이미 지금 이렇게 서원실업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제품이 팔린 게 발행이 된 내역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거래에 대해서 과세 매출로 지금 팔은 걸로 돼 있는데 내국 신용장이 사후에 개설이 돼서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가 영세 매출이어야 되는 거죠. 원래 내국 신용장이 일찍 발행이 됐다면 부가세가 0인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되는데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안 돼서 과세 매출로 먼저 발행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제 발급이 돼서 그래서 지금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수정 발급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행 과제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거래는 전부 외상이고 제품 매출로 분계는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미 발급되어 있는 전자 발행으로 끝나 있는 걸 클릭하고 수정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미 발행이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한 다음에 화면 위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을 해서 수정 사유를 보면 수정 사유에 세모키 클릭을 해보시면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라고 된 게 있어요, 그죠? 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환입, 해제 뭐 여러 6가지 항목 중에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개설일이 2022년 7월 12일 날 개설이 됐고 신고는 2022년 6월 달 거에다가 넣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확인키. 자, 그러면 6월 15일 거래로 해서 영세율로, 그러니까 당초에 과세 매출 했던 거를 취소해주고 마이너스로 했잖아요. 이거 취소하는 그걸 하늘 발행하고 다시 영세율로 다시 한번 발행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발행 매수가 전부 2장이 발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200개 5만 원 해서 1000만 원의 부가세는 없는 거죠. 영세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영세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수량 단가 금액 여기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사후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은 당초에 과세로 했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어야 될 부분을 과세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영세율로 수정 작업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그래서 2건이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 외상 거래였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는 자동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발행에 대한 거래를 해봤죠. 수정 발행은 6개의 수정 사유에 따라서 시험마다 이렇게 하나씩 골고루 한 문제씩 배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매입세 불공제 작성제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랬는데요. 자, 자료 1번은 공급가액 매출에 대한 내역이고요. 자료 2번이 트럭을 구입한 내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볼게요. 자료 설명. 낙산전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료 1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이고 자료 2는 2기 예정신고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에 공통으로 사역할 트럭을 구입한 자료이다. 자, 그러니까 이 차를 사가지고 내가 매출이 100% 과세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당연히 과세 매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트럭이 과세 사업에도 쓰이고 면세 사업에도 쓰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 트럭을 안분을 해서 과세에 쓰인 거 얼마, 면세 쓰인 거 얼마 이거를 배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요 세금 계산서를 과세 매입으로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입세 불공제를 서식을 작성하고 안분을 해서 이 내역을 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안분에 대한 걸 9월 30일자로 회계 처리까지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분에 대한 내역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매입 매출 거래 자료 입력은 매입 매출은 7월 4일 날짜로 입력을 합니다. 자, 7월 4일 날. 트럭을 샀는데 과세 매입으로 일단 입력하자라는 거죠. 51번 과세 매입 트럭. 공급가액은 4,500만 원에 부가세 450. 중고차 나라에서. 자, 전자세금은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거고요. 분계는 일단 3번 혼합을 선택을 해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샀고 자, 대변에 돈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금이죠. 자, 이렇게 해서 트럭을 구입한 일단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 그다음에 과세 매입으로 했기 때문에 부가세 450만 원이 그대로 다 과세 매입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면세로 쓰인 게 있다라고 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거래 자료 매입 매출로 입력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매입세액 불공제 서식 작성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서식 작성해 주시고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자, 그런데 이제 예정인데 예, 지금 매입세액 불공제를 직접 가지고 온 거는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블로기 눌러보셔도 돼요. 일단 불공제 사유로 선택되어 있는 거래 자료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탭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그냥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로 껌껌이 뭐 접대비와 관련된 거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 차이다, 껌껌이 된 거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안분을 할 거죠. 예. 공통으로 쓰인 거에 대해서 안분을 할 건데 안분이 있고 공통 매입 정산이 있는데 안분이 예정 신고 때, 정산은 확정 신고 때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 9월은 예정 신고니까 3번에 있는 탭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금액이 3억 4천, 9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금액은 무시하고 일단 자료 1에서 제시된 것. 그러면 총 매출은 일단 과세와 면세 공통으로 쓰인 매입은 아까 여기 있는 4,500만 원과 450만 원이죠. 4,500만 원과 450만 원이고, 그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총 매출이 10억. 그다음에 면세와 관련된 게 3억. 이 뜻이죠, 지금 여기. 전체 7월부터 9월까지 총 공급가액이 10억이고, 그다음에 면세와 관련된 게 7억, 3억. 그러니까 과세로 쓰인 게 지금 7억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전체 매출 중에 지금 면세가 30%, 과세가 70% 매출액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전체 지금 10억 중에 3억이니까 여기가 30%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30%. 그리고 트럭을 사온, 이 공통으로 사온 거에 대한 부가세가 450만 원인데 이 450만 원이 지금 과세랑 면세랑 공통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450만 원. 이 중에서 30%는 면세인데 30%는 면세인데 원래 면세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부가세를 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매입 중에 면세와 관련된 30%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시키겠다. 자, 450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과세 매입하면서 처리해 놨었는데 그 중에서 135만 원은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죠. 요 금액을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 450에서 135만 원을 차감한, 그러니까 115만 원만큼만 과세에 쓰인 거죠. 요 금액이 과세에 쓰기인 거고. 315만 원. 450에서 135만 원을 빼니까 315만 원만큼은 과세에 쓰인 거고.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그대로 둬도 되고 135만 원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금액이 된 거죠. 그럼 이 금액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입 매출을 전표할 때 450만 원을 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했었는데 그 중에서 135만 원을 뭘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사온 게 차량 운반구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원가로 투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부가세를 빼서 원가에 더 포함을 시켜라. 부가세 인정을 안 할 것이다. 근데 45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315만 원만 주고 135만 원을 안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4,500에서 450만 원 전체를 다 부가세를 다 내고 온 거예요. 부가세 450만 원 다 내서 부가세 대급금 처리를 다 했는데 그 중에 135만 원만큼 인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인정 안 한 만큼 원가에다가
돌려주라는 회계 처리를 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매입세 불공제에 대한 내역을 작성을 했고요. 여기까지를 저장을 합니다. 예,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기 해당되는 내역을 새로 불러오기 해가지고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됐나 봐주셔야 되고요. 자, 이 중에서 1350, 135만 원만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통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걸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해서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뜻이고요. 반영하라는 거는 새로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저장도 눌러주라는 뜻이에요.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기존에 있던 값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조회를 할 때 이 값을 못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불러내서 반드시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도 하라고 했냐면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자, 뭐냐면 아까 불공제했던 요 135만 원 지금 이기 예정이니까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일반 전표 입력 9월 30일 날 자,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보내주고 그 금액만큼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차량 운반구 값이 135만 원도 포함하게끔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매입세 불공제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과 관련된 처리였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프로세스가 길어요, 그렇죠? 자, 다음 매입세 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자의 신고서 작성 그랬는데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가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기는 과세랑 면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월 30날 개인에게 과세 물품을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줬다. 이거는 현금 과세로 매출이 일어났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11월 30날은 주식회사 웰트에 과세를 팔고 신용카드, 그러니까 카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거는 개인에게 면세 제품을 팔고 신용카드로 발행을 하면서 여기 세 번째 거는 면으로 입력을 해라 이런 뜻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형을 입력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까지였어요. 공급가액에 세액해서 11만 원 입력, 10만 원 입력 이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요즘 추세예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물건,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는 이거는 수수료가 따로 없어요. 국세청으로 정보가 가고 그냥 그대로 내가 부가세 포함해서 19만 8천 원 그대로 입금이 되는 거라서 입금하고 현금 영수증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고 또는 통장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수료는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국세청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사를 들어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수료 성격이 없다. 현금 영수증은. 근데 카드로 발행한 건 카드사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가 그 돈을 바로 나에게 바로 주는 게 아니죠. 한 2, 3일 정도 취업해가지고 주면서 카드사 수수료 빼고 그거에 대한 위험부담 뭐 수수료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머지만 내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까지 처리를 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자료 1, 2의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자, 자료 2의 유형은 혼합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지금 여기 있죠. 수수료는 매입 매출 입력을 하면서 매출 일자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그 다음에 입금 예정액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과세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발행 직계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할 일이 많은 작업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서 10월 30일은 10월 30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날. 자, 이거는 유형이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과 22번. 그리고 제품이죠. 제품. 자,
자, 공급가액 라인에 공급 대가, 그러니까 19만 8천 원을 입력하고 엔터. 19만 8천 원 입력하고 엔터 하면 18만 원과 18,000원으로 분리를 시켜주죠. 여기 19만 8천 원이지만 여기다 넣을 때는 19만 8천 원을 입력하고 그러면 18만 원과 18,000원으로 분리를 시켜준다. 이건 환경 설정에 그렇게 시스템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뭐 개인에게 팔았어요. 그죠? 양민철에게. 자, 전자세금 해당 사항 없고 분계는 1번. 현금으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1번. 그래서 현금 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30. 11월 30. 예. 이거는 카드 과세예요. 그죠? 17번 카드 과세. 자,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등록을 했고 여기는 제품을 팔았고요. 자, 공급가액에 11만 원 입력을 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쳐진 금액으로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식회사 웰트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팔았습니다. 전자세금은 해당 사항 없고요. 자, 분계는 3번 혼합 선택을 하는데 제품 팔고 부가세 예수금까지는 그대로인데요. 차변에 수수료가 있죠. 그래서 수수료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 그래서 1,848원.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으로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죠. 자, 두 번째 12월 20날 12월 20날은 카드인데 면세이죠. 카면 18번에 있는 카면 신한카드이고 자, 분명은 제품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1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장은성에게 전자세금 해당 사항 없고 분계는 3번 혼합을 선택해서 대변의 제품 매출 10만 원 부가세 없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없고요. 그다음에 10만 원을 다 받을 건데 수수료가 있다는 거죠. 차변에 수수료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 2010. 그다음에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9799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들어가서 10월부터 12월까지 2기 확정 기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불러오기 눌러서 하시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거 가지고 자, 과세 매출에 해당되는 카드, 면세 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분 이렇게 발행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행 직계표 작성했고요. 자, 반드시 저장기가 없으면 닫기를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여기 저장기가 없으니까 열었다가 확인하고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이번에는 10월부터 12월 31일로 조회를 해가지고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새로 불러오기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3번 카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부분에 카드 과세 부분과 여기에 카드 과세 부분과 현금 과세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면세는 앞면에 안 나와요. 10만 원에 대한 건. 카드 과세, 현금 과세 나왔고요. 그 카드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표키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면세 수익금에 여기에는 이제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서는 아니기 때문에 카드 부분은 따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지금 요 금액은 계산서가 지금 2억 3천 끊겨 있는데 10만 원은 카드로 발급된 것이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저장키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작성도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7월부터 9월까지 정기신고 저장되어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신고 저장되어 있고 그럼 내가 이제 작업한 게 다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작성 조회키 눌러서 제가 입력한 거 검토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와 관련된 부가세 신고 부속 자료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입력된 거 가지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무 수행 평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 평가. 자, 그럼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부가세에 대해서. 자, 1-1 낙산전자의 회사 등록 정보이다. 자, 회사 등록 한번 가볼까요? 회사 등록. 낙산전자 오른쪽에 가서 보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내국법인이고 자, 종류별 구분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추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내국법인이고 중소기업이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세무서 코드는 220이다 라고 했는데 사업장 세무서 코드는 지금 221이에요. 그죠? 예, 221 춘천으로 돼 있어요. 221.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 법정동은 춘천시청이다. 춘천시.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를 위한 담당자 이메일은 추가사항에 눌러보시면 여기에 블루에어 빌36524.com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번이 틀린 답이에요. 그죠? 다음 1월 1-2 5월 12일자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2일 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시고요. 여기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 매출조회까지 누르시면 5월 12일 날 발행했던 내역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2-010-358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요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6월 15일자 수정 후 재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수정 사유를 선택하시오. 제가 아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입력만 하고 발행을 하러 안 온 것 같습니다. 입력만 했고 발급을 안 했어요. 그죠?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 들어와서 보면 6월 15일 날 발행해야 될 거 2건 있는 거죠. 이렇게 세트로. 그죠? 요거에 대해서 전자 발행 문제 풀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들어가서 매출조회해서 발행. 그래서 전송 성공으로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습니다. 물음에 가서 6월 15일자 수정 후 재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승인 번호를 입력하고 수정 사유를 선택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하고 다시 발행하는 게 내국 신용장에 대한 개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된 승인번호를 써주시는 거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에 대한 승인번호. 자, 그 다음에 수정사유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사유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가서 6월 15일 날 거래 보시면 수정 발행이 된 내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 발행할 때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 여기 보시면 5번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정 사유는 5번에 있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또는 뭐 객관식으로 물어보면 사지 선다형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1-4에 보시면 예정 신고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의한 불공제 세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으로 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같은 값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135만 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6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에서 과세 매출분.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들어가서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불러오기 하시고, 10월부터 12월. 그럼 여기에 과세로 된 거, 과세 매출분 합계 금액은 그랬어요, 그죠? 과세 매출분 합계 금액은 여기죠? 30만 8천 원. 그 다음에 5번 건너뛰었네요.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했는데요. 자, 부가치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공제 가능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공제되는 2기 예정의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가나에 해당되는 금액 33107,692 요 금액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매출 과세 매출 했고요. 그 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 7번에 부가세 신고서에 이 확정 신고 기간에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칸 이게 확정이니까 10월부터 조회를 해서 3번 칸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여기 있는 3번 칸. 자, 여기 보고 세액이 얼마인가 그랬어요. 세액. 그러니까 세액은 28,000원.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예정 신고내 1-8번 보시면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 자, 그러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서에서 고정자산 매입 11번 칸에 있는 고정자산 매입의 금액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가 금액란이에요. 여기가 금액, 여기는 세액, 그죠? 제목이 금액이잖아요. 여기는 세액이고.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가 그랬으면 여기는 4,5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확정 신고 기간에 자 10월부터 자, 여기에서 영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자, 세로 블록이 해볼까요? 죄송해요. 일기 확정이에요. 잘못 봤네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1,000만 원 줘야 되네요. 그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1,000만 원. 자, 그다음에 일기 확정. 부가치세 신고서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외 과세분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고서에서 지금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들어온 거 맞죠?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번 칸에서 과세분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우측에 조회가 됩니다. 자, 고정자산 과세는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불공으로 산 게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과세분에 해당되는 공급가의 금액은 2천만 원이다라는 걸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를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유가증권 및 외화 평가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2021년과 2022년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백세 제약에 대한 거는 지금 640만 원이 790이 됐으니까 130만 원만큼 150만 원만큼 증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청솔건설은 680만 원에 샀는데 660만 원이 됐으니까 20만 원만큼 감소가 됐어요. 그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이 있었고 여기는 평가 이익이 생겼습니다. 종목별로 정리 분기할 것 이건 뭐냐면 각각 따로따로 정리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12월 31일 날 자, 이거는 차변에 150만 원만큼 증가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백세 제약권 요거는 640에서 790이 됐으니까 150만 원만큼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솔건설 거는 손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 요거는 20만 원만큼 손해 본 거죠. 그다음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재고자산 감모 손실 및 평가 손실 그랬는데요. 자, 여기는 단위당 2만 원짜리가 장부상 상품은 500개인데 실제로 실사를 해봤더니 480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20개가 지금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제품은 300개인데 실제로는 290개니까 10개가 부족하더라. 그러면 실제로 실사된 수량 금액만큼이 장부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족 수량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상품에 대한 수량 부족은 복리 후생 목적으로 썼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량이 부족한 제품에 대한 10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분이다. 예, 그럼 일단 상품에 대한 건 대변의 상품 20개 값만큼 복리후생비가 된 거죠.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된 것이고 20개 곱하기 얼마죠? 2만 원. 그러니까 4만 원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된 것이고 좀 더 정확히 한다면 이 상품 계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 전에 다른 계정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타계정 대체 다른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 적여번호 8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제품은 제품이 10개 값 그러니까 4만 원에 대한 게 10개 값이니까 40만 원에 해당되는 거죠. 20개 2만 원이니까 이것도 40만 원이네요. 여기도 40만 원. 그다음에 제품 대변의 제품은 10개인데 단위당 단가가 4만 원이니까 40만 원만큼이 자, 비정상적인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정상적인 거라면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될 건데 비정상적인 거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40만 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지문을 보시면 재고 수량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손실과 관련된 지금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을 해주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재고액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완료하고 난 다음에 뭐도 하라는 거냐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계까지 완료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처분 확정일도 넣고 완벽하게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을 끝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자, 상품에 대한 거. 예.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40만 원이고, 대변에는 상품.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적여번호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선택해 주시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제품에 대한 부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하라는 거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금액도 40만 원인데 이번에는 제품에 대한 걸로. 그리고 여기도 역시 타계정 대책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여번호 8번에 대한 게 반드시 예전에는 넣었었는데요. 적여번호 8번을 넣도록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대변의 재고자산 이렇게 결산분계가 아닌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타계정 대책을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은 굳이 8번을 안 넣어도 자동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감모분에 대한 수령 부족분에 대한 거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액에 대한 거는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겠습니까?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480개 곱하기 2만 원. 그러면 얼른 계산이 안 되죠? 계산기. 2만 원 곱하기 480개. 960만 원이네요. 960.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타계정으로 대체액이 자동으로 표시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말상품 재고액을 해서 매출 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매출액 1,500만 원 돼서 원가가 1,000만 원 계산됐으니까 500만 원, 상품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익 보고 파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조업에 대한 제품 원가인데요. 자, 제품에 대한 기말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은 수량이 290개에 여기다가 4만 원씩. 그러면 1160만 원. 1160만 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산 전표 추가해 가지고 결산을 완료하시면 되죠. 자, 여기는 제조업에 대한 원가 대체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에서 반드시 추가키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 원가 대체와 관련된 분계가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문에 보시면 수행 과제 보면 손익대체 분계까지를 하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순서가 있죠. 재무제표 법인은 손익계산서 갖다가 당기순이익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저장된 데이터가 있으면 아니요하고 새로 불러오신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왔나 봐주시고, 그리고 처분 확정일 2023 2월 20 올해 건데 자, 여기다가 2023년 2월 28일 날 처분 예정일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전표 추가키 눌러서 잉여금과 관련된 대체 분계를 끊으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재무상태표 들어갔을 때 에러 메시지 팝업이 안 떠야 정상적으로 결산이 완료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 손익대체에 대한 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가시면 자, 요렇게 분계를 보시면 결산 분계가 있고 결차 결대로 된 결산 분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손익 계정의 대체라고 된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산금 처리 계산서에서 완성이 된 수익과 비용이 반대로 가면서 손익 계정으로 대체를 시켜준 거고요. 손익 계정이 차액이 단기 순이익인 거죠. 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처분전으로 가서
그래서 미처분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는 최종적인 2월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분계까지 완성을 시켜주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보면 결산이 제대로 됐다면, 예, 여기 매출액 밑에 보시면 손익계정 있죠. 예, 손익계정부터 차변 대변이 쭉 정리가 돼서 잔액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 합계 다 정리가 되고 잔액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항목은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재무제표가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산에 대한 손익분계까지 완성을 하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무수행 평가가 11문제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 대상의 거래의 계정 과목과 거래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거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저희가 작성을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예, 계정 과목, 이거는 저희가 3월 1일 거래했죠. 거래 금액은 35만 원이고 계정 과목은 일반 전표 입력 3월 1일자에 가서 보시면 외주 가공비 533번으로 입력된 거 알 수 있죠. 533번. 예, 그리고 금액은 35만 원. 두 번째, 3월 중 약속어음을 보관한 금액과 거래처 코드는 그랬습니다. 약속어음을 보관을 했다면 차변에 받으러옴이 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서 보셔도 되고 받으러옴 현황에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거래일이 3월인 거. 예. 그러면 여기가 3월 중 어음을 보관했으니까 거래일자가 2022년 3월이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금액은 2,500만 원. 예. 그리고 거래처 코드가 3150. 예. 03150. 어음 금액은 2,500만 원. 거래처 코드는 315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 4월 5일 날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의 단기 감가 상각 범위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가서, 예, 4월 5일 날 구입한 차, 예, 단기 상각 범위액은 19번 칸에 있는 금액이죠. 49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 영업의 수익의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은 총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요. 2022년도 학기전액 시산표로 보셔도 되고 손익계산서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일자리 지원금에 해당되는 안정자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6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영업의 비용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금액은 40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6 단기 매매 증권 평가 후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기전액 시산표에서 봐도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 증권 107 1,450만 원이죠. 예, 더블 클릭해서 보면 전기 2월 된 거 640, 올해 산 것. 그 다음에 이제 12월 30일 날 평가를 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1,450만 원이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후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2-7 볼게요. 12월 30일 외상 매출금 중에서 신한카드에 의한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자, 요거는 거래처 원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12월 30일이니까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신한카드로 되어 있는 금액, 예, 요 금액이 58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중 신한카드에 의한 외상 매출금 잔액 583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값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카드 매출 입력을 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외상 매출금 카드는 카드사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카드를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좀 틀리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도 카드 면세도 외상 매출금이 카드사여야죠. 이렇게 되시면 되고, 카드 매출은 원래 4번 카드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수수료 입력 때문에 혼합을 입력했던 거라 여기 외상 매출금에 카드를 반드시 바꿔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상 매출금 수정을 했는데요. 다시 거래처 원장 가가지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신한카드가 6036142 이게 이제 추가로 입력한 것까지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 상품 매출액과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상품 매출액 1,500만 원이고 그쵸. 그 다음에 상품 매출액에 대한 원가는 1,500만 원과 1,000만 원 요 두 개를 조회할 수 있죠. 상품 매출액이 1,500만 원, 매출 원가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2-9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수수료 비용 기존에 있던 용역 수수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제품 팔면서도 수수료가 11월,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803858 이렇게 조회가 되시죠. 그다음에 결산 작업 후에 확인되는 단기 완성품 제작 원가와 제품 매출 원가의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에 대한 금액은 제조 원가에 들어가 있죠. 원가와 관련된 금액이고 제품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제품 매출 원가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제품 매출 원가로 782-484-099 조회하실 수 있고요.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 12월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서 단기 총 제조 비용, 기초 제공품 플러스하고 기말 제공품 차감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764-484-099 이렇게 나왔죠. 제조 원가 명세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가면 여기서도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조회하실 수 있죠. 손익계산서 보셔도 되고요. 제조 원가 명세서 찾아가셔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확계산액 시산표에서는 요 제공품 계정이 재료, 노무비, 경비 이제 제공으로 대체가 되고 제공이 제품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요 제공품 값의 값도 단기 완성품 제조의 완성품 제조 원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계정은 제공품으로 집합을 시켰다가 내보냈지만 표시는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표시했고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는 맨 하단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미처분 이익잉여금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2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합계산액 시산표에서 보셔도 되고요. 네, 자본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계정에 대한 잔액은 670067264.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0인데요. 예, 원가 대체까지 잉여금 대체까지 다 하고 나면 2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670067264. 요 금액은 시산표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재무상태표에서도 재무상태표에서도 가시면 맨 하단의 자본금 쪽에 여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를 해주죠.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계정 과목으로는 2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확인해서 이제 빨리빨리 찾는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실무 쪽에서 재무회계 파트와 부가가치세 파트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재무회계는 전표 입력 있고 거래자료 입력 있고 결산이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인데 수정 발행도 포함해서 또는 그냥 일반 발행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부가세 신고 부속 서류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입력하고 이 전체에 입력하고 조회 여기도 역시 입력해 주시고 입력한 걸 조회 부가세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전표입력 결산이라 하셔도 되고요. 순서적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 중에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 파트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봤고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원천직수와 관련된 파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